예, 세 번째 강의를 할 거고요. 이게 순탄하게 올라간 적이 없네요. 예, 업로드하는 게 강의를 하는 게 편해요. 차라리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시험 기간이니까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이번 것까지는 3주간 오픈을 해드릴 거라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오전에 녹화한 게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오늘 일정이 좀 많아서 그리고 중간에 녹화를 다시 못했어요. 저녁에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안 되면 또 문제 생기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새벽에 오전 재판이 있어서 아무튼 어떻게든 해놓고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불편을 끼쳐드려 좀 죄송하고 저번에도 그렇고 한 두세 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아예 중복돼서 올린 적도 있고 한 번은 너무 미리 올렸죠. 잘못 알아가지고 참 큰일이에요. 일을 줄이던지 어떻게 방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만 피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뭐 오늘 그 사이에 이슈가 저만 늦게 알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이제 막 단톡방에 올라오고 이런 거 보니까 김모 씨 연예인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좀 올랐나 봐요. 뭐 이런 연애 얘기는 가끔 하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사에서 뭐 관련 자료나 이런 부분을 오픈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재를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면밀하게 읽고 뭐 이런 건 아니어서 대략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건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긴 해요. 명예훼손 아니면 명예훼손은 근데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 뭐 연예인도 이제 공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 뭐 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랬을 때 뭐 사생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워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일부 공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위법성이 조각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돼요. 형사사건이 성립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성이 빠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안 받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또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는 공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이 업무방해 또 그리고 좀 범위를 넓게 잡거든요. 그 위법한 업무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그냥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그런 업무도 보호는 해줘요. 일시적 업무도 보호를 해주고요. 일시적인 게 그냥 한 차례 있고 이런 업무는 보호를 해주진 않는데 그런 거로 와서 나중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안 되면 업무방해로 고소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뭐 타인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게재하거나 이러거든요. 어디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 게재하고 할 때 업무 방해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그렇게 다 조심하면은 뭐 말을 못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뭐 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 위험성 안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이라고 감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법조인의 역할이겠죠. 예.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줄여야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기사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은 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사태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니까 거기서도 그런 법적인 부분은 계속 나오죠. 이제 관련 화천대유 관련된 분들이 지금 체포가 되고 뭐 그저께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체포가 됐죠. 예,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영장이 하나 기각됐죠. 유동규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 씨도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지금 구속적 부심 청구한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발급할지 여부를 심사를 해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범죄 중대성도 일부 보고요. 그리고 피해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대부분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같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 도주의 우려도 별로 없죠. 파악이 다 되니까요. 이제 범죄 사실 소명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범죄 사실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을 하고 재판부에서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죠.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요. 주요 부장님들이 보통 이제 한 2분 정도 일반 지방법원이나 법원에서는 2분 정도가 담당을 하셔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그 당직 판사님들이 계세요. 당직 판사님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요. 영장실질심사는 뭐 시간 내에 발부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도 합니다. 주말에 왜 재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죠.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을 발부 안 하면은 재판을 풀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도 주말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단계 구속적 부심이에요.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위법하다, 부합하지 않는다,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래서 한 번 정도 더 판단을 해달라. 이런 게 구속적 부심사긴 해요. 구속적 부심사는 인용되기가 쉽진 않아요. 재판부가 판단한 거를 수일 이내 보통 거의 바로 청구하니까요.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는 영장 구속적부를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되긴 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보석이고요. 사정 변경은 보통 이제 합의 같은 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구속을 취소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요.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거죠. 풀려난다는 의미가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거고 구속으로 재판받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구치소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서 재판받는 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들어갔을 때는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석 청구 인용은 좀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다가 체포돼가지고 법정 구속당하고 재판 중에 구속당하고 이런 경우에 보석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 부심까지 지나고 보석 청구하는 경우에는 안 받아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석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긴 하고요. 그리고 인용이 안 될 경우에 재판부에서 당연히 좋게 보진 않죠. 무죄를 다투고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중한 범죄를 하고서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선고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석을 해달라 이런 경우에는 도망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 한바왕이죠. 유상봉 씨 사건에서 보석을 해줬다가 도망갔죠. 해당 재판에서 도망간 건 아니고 다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잡고 다른 재판에서도 출석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우선 뭐 이런 건 여담으로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단독 소유자, 공동 소유자, 공유 관계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요즘에는 공동으로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공동 등기가 공유예요, 공유. 예. 같은 사람 이게 두 명의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때 원래 공유 관계에서는 지분 범위를 정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근데 이제 보통 같이 하니까 뭐 2분의 1씩 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부 관계에서는. 그런데 뭐 제3자의 관계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지분을 파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기획부동산이 뭐 지분을 파는 게 다 기획부동산은 아니에요. 뭐 같이 개발하자고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지분 상당에게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개발되면 그에 대해서 필지를 분할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이득을 지분 비율대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획부동산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유지분 뭐 법정 가장 많이 또 하는 게 이 상속받는 경우예요. 상속을 하면 법정 상속문이 있잖아요. 그 전에 유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분관계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갈 거예요. 단독이면은 뭐 단독으로 상속 받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을 텐데, 단독이 아니라 공동 상속이 있다고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공유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자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사람은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요. 별도로 독자적으로. 그렇다고 뭐 다른 지분권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책임은 있는데 그런 건 금전적인 책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급을 하시는 거를 받던지 아니면 다른 공유지분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예. 임대관계나 뭐 이런 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급해야 되고 아니면 청구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문제가 종종 되는 부분들이 이제 건물 같은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일부 뭐 끝에 있는 점포 같은 경우에 그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뭐 차단막을 설치하고서는 그냥 저기 복도 같은 건데 차단막을 설치하고선 그 부분을 본인이 그 점에서 사용해요.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만 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뭐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공유 재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그 공유자들이 소유권의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철거해라. 예. 우리도 같이 사용하는 건데 왜 혼자 사용하냐. 철거를 해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철거할 때까지 임료 상당 금액 혼자 사용하니까 다른 공유자한테 그 손해를 가하고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라. 뭐 이런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상가 건물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뭐 그런 경우가 생기시면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사건은 아니에요. 예.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만 하면 돼요. 예. 그런 부분이고, 뭐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이거는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당시에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 명의신탁을 여러분이 명의 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사는데 명의 빌려주면 제3자의 관계에서는 등기한 그 수탁자 명의 빌려준 사람이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자로 돼 있죠. 소유권자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부에서 볼 때는 등기부 보고 하니까요. 당사자 내부 관계는 어떤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그거에 통정 허위 표시고 당사자끼리 짜고 한 거를 내가 알았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등기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어서 내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임료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명의 신탁자, 명의 빌린 사람이죠.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아무 말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 명의 신탁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만 알고 계시면 되고,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기존에 계약 소유권이 있었어요. 소유권이 있었는데 계약이 중간에 해제가 됐어요.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계약 해제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서 다 이전 등기하고서는 임대까지 했는데 중간에 계약 해제가 돼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권자가 다시 바뀌겠죠. 그러면 그 소유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 보니까요. 그리고 사실상의 소유자, 뭐 여기 보면 명의신탁자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소유자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인데 명의신탁자가 자기가 등기돼 있고 이제 소유자라고 해서 내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측이나 이런데 반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임대를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 이게 대부분 이제 대항력이나 최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대항력은 뭐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 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능. 그냥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인한테 나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으로서 이 임대 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타인한테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법의 규정엔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 마친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죠. 인도는 현실적으로 공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여기 사는 걸 보는 거죠. 인도 보면 진짜 여기 사네 뭐 이런 거예요. 인도를 받고 나서. 주민등록은 뭐 그냥 공부상 기재가 돼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 제3자의 관계에서 표시가 되는 거죠. 표시. 소유권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기가 되면 표시가 되죠.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 뭐 전세권 같은 거 등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은 다 요즘엔 임대사업자 뭐 하고 뭐 하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그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서 상가로 등록이 된 경우 이제 전입신고나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을 그냥 설정을 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계속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되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초본하고 등본에 기재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인도는 사실상 지배력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그냥 점유한 거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인도고, 간이 인도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말로만 인도하는 거고,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개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청구권은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채권 양도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양수인이 되니까 양수한 사람이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가져올 수 있죠. 점유 계정 같은 경우에도 점유를 바꾸는 거예요. 뭐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현실 인돌만 아시면 돼요. 뭐 이게 법률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설명은 드릴게요. 간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물건 빌려준 거예요, 그냥. 예. 원래 이제는 원래 물건을 원래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점유 계정도 그렇고요. 그때 원래대로 하면 이 물건을 판다고 하면 이 동산하고 뭐 부동산하고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원래 물건을 반환하려고 이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이 물건을 다시 줘야 되죠. 준 다음에 다시 줘야 되죠. 물건을 팔았으니까. 원래 소유자한테 반환을 한 다음에 그 소유자가 물건을 다시 임대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유권을 이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점유 계정도 비슷해요. 이 점유 계정은 매매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이 이제 점유 권한도 없어지고 소유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가져가요. 근데 매도인이 팔고 나서 내가 이걸 임대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의사표시로 가름을 하는 거예요. 양도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점유 계정이 다 비슷해요. 채권 양도 형식을 가지는 거 비슷해요. 의사표시로 가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 계정의 경우 주민등록 공시와 관련해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등기가 아까 전에 이제 부동산에서 말씀드렸죠. 그 등기가 이전이 되죠. 그럼 등기가 이전이 되면은 지금 현재 등기하고 등기부상하고 주민등록상 그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달라지죠. 그러면 그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동일일이니까 임대차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점유가 개정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냥 소유자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지 소유권하고 같이. 그래서 등기를 하고 점유 등록은 계속돼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어려운데 다 비슷한 거여서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면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은 유효한 주민등록이어야 되겠죠. 절차상 하자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취소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거주를 표상해야 되고요. 주민등록이 잘못된 경우에 그럴 때는 거주 표상이 안 되니까 유효한 그러니까 절차상 유효한데 실제 거주지가 뭐 등기부상이나 아니면 대장 건축물 대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잘못돼서 그래서 거주를 표상하지 못하는, 거주를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좀 나오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주민등록 후 제3자가 임차권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계속 앞에서부터 보지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민등록이나 점유 계정에 따라서 이제 등기랑 뭐 이런 게 바뀌는 경우도 그렇고, 명의 신탁이나 이런 것도 제3자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판단을 실질적으로 하죠. 뭐 사실상 소유자도 그런 맥락은 비슷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는 조금 다르긴 하죠. 실제로 외부에서 비치는 거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데 사실상 소유자의 경우에도 임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조금 다르긴 해요. 주민등록, 점유 보조자,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 가족들이 주민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이 간접점유자 경우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나 전대하는 경우, 전차인 같은 게 있죠. 그런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되지는 않는다. 예. 이제 간접점유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 타인을 매개체로 해서 점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는 임차 권한을 이제 양도하는 채권 양도, 채권 양도도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충분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하시는 게, 내가 쟤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렸으니까 타인한테, A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그래요. B한테 돈을 빌렸고요. 저는 C고요. C가 A한테 받을 100만 원의 채권을 그리고 B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뭐 이제 상계 처리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 그냥 가름해서 너가 대신 받아라 이러겠죠. 내 받을 돈인데 너가 대신 받아서 그냥 변제 받아라. 그게 일반적인 그냥 채권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임차권으로 그냥 바뀐 것 뿐이에요.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이죠. 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근데 전대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대 자체는 당사자의, 그러니까 되게 뭐 100평에서 5평 뭐 이렇게 조그만한 전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대도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대는 자기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럴 때는 원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신뢰관계 때문에 그래요. 임차권이 부동산이나 이런 뭐 물건에 대한 양도양수인데 임료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수익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는 집이 되게 조금 뭐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걸 원치 않는다, 임대 입장에서. 그래서 혼자 와서 산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5명, 6명 이래요. 뭐 일례로 뭐 그렇게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원상 회복만 하면 되긴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당사자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전대차 임료를 지급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대인을 모르는 사람인데 임대인으로서는 나중에 임대차 기간 끝나고서는 반환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적법하게 전대차인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가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간접 점유자는 뭐 타인을 사용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대를 하면 본인도 점유자이긴 한데 임차인이니까요. 근데 전차인이 있으니까 실제 거의 거주하는 사람이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겠죠. 전대의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 기존의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전대차를 했어요. 유효한 임대인한테 허락을 얻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이 주민등록하는 거는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되진 않고, 전차인, 실제 지금 거주하고서 사용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유효하게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외국적 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재동포, 출입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류병지 변경 신고,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해서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출입국관리소에 이제 거소지 변경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지 않는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나 이제 불법 체류나 이런 거 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죠. 얼마 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어떤 외국인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난리를 쳐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거기 체류를 해요. 그 기간도 있어요. 며칠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재판을 하고 뭐 이러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이미 추방이 됐어요.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갔는데 지금 근데 뭐 항소를 제기했어요, 검찰에서. 아마 항소 실익도 별로 없는 사건이긴 한데 당사자가 없으니까 공시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끝나긴 할 거예요. 파키스탄으로 갔어요, 본국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 마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원은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직원이 어떤 뭐 단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서 출석해서 재직증명서나 이런 거 제출하면 대리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을 표상하는 거니까 좀 다른 의미죠. 법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봐요. 자연인인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라.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택기금 마련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임대사업을 하는 업자의 경우에 지자체장 뭐 이렇게 허가를 얻어서 따로 주민등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긴 해요. 공부상 주택의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주민등록상 임차주택의 임차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시방법으로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독주택은 그냥 주택이죠. 요즘 뭐 타운하우스 엄청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 기록사는 97-40번지. 이게 집원은 다 옛날 판례라 그러는데 지금은 도로명으로 많이 바뀌었죠. 근데 등기부상은 아직도 집원으로만 검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집원을 같이 쓰긴 해요. 이제 97-40 주민등록상 97-7 완전 다르죠. 166-6, 166-1 뭐 분할 전에 166-1이 분할이 된 거예요. 1, 2, 3, 4, 5, 6 뭐 이렇게. 그래서 분할 후 집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주민등록상 이제 그 전 집원으로 돼 있는 거죠. 등기 기록상은 그런데. 그리고 주민등록상은 산이 빠진 거예요. 밑에는 산이하고 산이 없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산이 있는 거는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상하는 게 완전 달라요. 다가구용 주택도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이었고요. 공동주택, 동호수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신고 수리시 차고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공무원 착오로 주민등록상 신거주지 집원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대항력은 있다.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긴 한데. 대항력 발생 시기는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갖춰야 하는 시기,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게 하다 보면은 줄이 계속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저번 학기 때 쓴 거랑 똑같은 자료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임차주택의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가장 빠른 등기로 격려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를 한 사람들의 이의까지 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먼저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대항력은 타인한테 내가 임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라고. 근데 원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들어온 거고, 그전 사람들은 임대차가 없는 걸로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해하면 안 되겠죠. 그
임차인은 이미 알고 들어온 건데요. 이런 위험성을. 그전 사람은 모르고 들어온 건데 갑자기 임차인이 생겼다고 대항력 취득했다고 본인 권리가 헤아지면 안 되겠죠. 뭐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까지 뭐 경매, 공매 이외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범위에서 서로의 권리를 헤아지 않는 거예요. 경매도 그렇죠. 공매도 똑같아요. 경매나 이제 공매나 절차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양수인의 소유권 정기 경료일 전까 이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순위보전의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제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등기하기 이전에 갖춰야 된다.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은 가등기는 가압류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우선은. 근데 진짜가 되면은 순위가 가짜 순위에 그러니까 1번이 있었고 2, 3, 4번이 있어요. 근데 1번에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압류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제 등기를 하거나 압류를 하면은 1번 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압류는 그렇게 의미는 없겠죠. 어차피 배당 자체는 금액이 다 전부라고 보면 다 배당 받을 거고.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안분해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크게 의미 없는데 가등기는 기존 후순위로 등기가 된 거보다는 먼저 올라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등기권자한테 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죠. 예. 다 말소되고 막 이래요. 예. 뒤에 압류나 이런 거 말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처분 가압류 말씀드렸지만 요게 아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뭐뭐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처분을 금지한다 매매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그 후에 된 거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므로 다음 날 주간에 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에 기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날이면은 안 되겠죠. 근데 다음 날 오전부터니까 그날 대항력이 생기는 그날 뭐 주민등록하고 인도 받으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0시부터니까 다음 날에 한 거는 뭐 대항할 수 있겠지만 저당권이나 이런 거에 같은 날 못 들어갔다.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뭐 사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차권 하면서 매매 계약하고 잔금 받으면서 그날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려요. 보통 그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그럼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정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을 정확히 일치하는 것, 동호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존속 요건, 점유를 계속해야 돼요. 침탈됐으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점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도 가능해요. 소유권만큼 강력하게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본인의 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배제, 남들이 내 점유를 침탈하면 그 침탈을 회복하거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의 존속, 일시적인 이탈, 종국적 이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그냥 계속적으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종국적으로 이탈하면은 전체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이탈한 걸로 봐요. 임차주택 양도하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무된 다음날 대항력을 갖는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점유계정 말씀드린 거예요.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를 했죠. 매도인이죠. 근데 매수인한테 다시 임차를 했어요. 그랬을 때 등기가 경료가 되면은 주민등록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등기가 경료가 돼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임차인이구나. 소유자가 바뀌었구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주이고 임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추가적으로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